저는 한 가족의 아기를 발견하고 감동을 먹고 말았습니다. 순간 증오심을 느꼈는데 축복을 받은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고향은 경기도 포천의 한 시골 마을인데요. 남편은 동양 사람으로 말 그대로 동네 오빠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랑 아이들까지 모두 농사, 동네 일을 돕다 보니 온 동네 사람들이 한 가족이고 아이들끼리도 친구이자 거의 형제나 다름없었죠. 오빠가 우리 집 근처에 살았어서 등하교도 같이 하곤 했었는데 오빠를 참 잘 따랐었어요. 제가 조용하고 소심한 편이라서 늘 겉도는 편이었는데 오빠가 절 잘 챙겨줬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 마을에서 다 같이 살던 제 또래 애들이 하나둘씩 서울로 가기 시작했어요. 오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날도 다 같이 모여서 동네 일을 돕고 있는데 오빠가 이러는 거예요. 오랜만에 일이 다 모여서 보니까 실감이 나네. 다들 떠나버린 걸 한눈에 보니까 나도 이 시골을 떠나야겠어. 언제까지 촌놈으로만 지낼 수 없잖아. 오빠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날 홀연히 사라져 버렸는데요. 저한테 자세히 말해주고 인사라도 좀 잘해주지 섭섭했었죠. 이 뒤로 한 8년 동안 오빠가 연락도 없고 다시 고향을 오는 일이 없었어요. 오빠네 가족들한테도 물어봤는데 표정이 확 굳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빠네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유, 나도 아들이랑 연락이 안 되니까 묻지 말아라. 그것만 생각해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다. 그 녀석 얘기는 꺼내지도 말어. 아주머니께서 이러시니까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나중에 마을에 돌아다니는 소문을 듣기론 오빠가 그 집안 돈을 다 들고 튀었다는 거예요. 전부터 성공하고 오겠다. 이놈의 시골 무조건 뜬다. 이런 말들을 하더니만 결국 그런 사고를 쳐버린 거죠. 아줌마 아저씨들이 왜 아무 말도 안 해주셨는지 그제야 이해가 갔어요. 저는 그래도 친했던 오빠니까 가끔 생각이 나거든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건승을 빌어주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8년 정도 지났을 무렵 장 보고 돌아온 엄마가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장에 갔다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 상호 그 자식이 돌아왔다고. 소식 한 번 없던 애가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소문이 쫙 나 있던데. 전 엄마한테서 오빠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오빠네 집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오빠가 집 밖으로 내쫓기면서 쌍욕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도 소란스럽기도 했고 8년 전에 집 나간 뉘 집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하나둘 오빠네 집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오빠랑 오빠네 부모님이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 정말로 오빠가 온 집안을 다 뒤져서 돈 되는 건 다 들고 튀었다가 결국 쫄딱 망해서 돌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오빠 딴에는 서울로 간 친구 말만 듣고 따라간 건데 그 친구랑 식당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한 거래요. 오빠한테 왜 그랬냐고 잔소리 좀 하고 오빠도 그동안 있었던 푸념들을 늘어놓으면서 밤을 꼴딱 샜었어요. 오빠의 부모님이 그 뒤로 오빠를 받아주긴 했지만 눈칫밥을 먹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외출을 하러 가는 길에 보니까 오빠가 괜히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집에 들어가 있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러다 오빠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엄마가 다른 애들은 다 타지로 나갔다고 하는데 너는 왜 아직 여기 있어? 시집은 갔냐? 늘 혼자 다니는 거 보니까 시집 간 거 같지는 않더만. 만나는 사람은 있고? 오빠가 이러길래 시집 가고 싶은데 쉽지만은 않다는 말만 하고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오빠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 나이가 30이 다 되어갔으니 그때 당시에는 이미 시집 가고도 남았고 좀 일찍 시집 간 사람들은 초등학생 자녀도 있던 나이였거든요. 어릴 적부터 낯가리고 소극적인 편이라 연애 같은 걸 잘 못했죠. 고향 사람들이 주선해주는 선자리에서도 말을 거의 못해서 퇴짜를 맞았었어요. 저한테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제가 부담스러워서 애프터를 거절했었는데요. 부모님이 괜찮은 집안 남자랑 소개시켜줘도 만나지를 못하냐면서 그런 저를 답답해 하셨어요.
그런데 오빠가 돌아온 뒤로 부모님이 오빠네 부모님을 자주 만나서 뭔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저를 붙들고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혜수가 너 상우랑 결혼하는 건 어떠냐? 아니 상우도 어릴 적 가출을 해서 사고를 치고 오는 바람에 홍기를 놓쳤고 너는 홍기를 넘겼는데도 또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 둘이 가정을 꾸리면 딱일 것 같다. 엄마가 알아보니까 사고 쳤다가 쫄딱 망한 것도 아니고 땅도 있다고 하더라. 상우네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결혼하면 상우네 땅을 너한테 상속해 준대. 아이 너도 낯가려서 남자가 어려우니까 친한 오빠를 만나보는 게 낫지 않겠어? 상우랑은 얘기는 잘하더만 둘이 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가 이러시면서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셔서 일단 오빠랑 집안 어르신들이랑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선자리에 가보니 오빠는 별 생각이 없어 보였고 저도 집에서 눈칫밥 그만 먹고 싶은 마음에 등 떠밀듯이 결혼 절차를 밟게 됐어요. 그 당시에 집안 어르신들끼리 입을 맞추고 시집 장가 보내는 게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엄마 말대로 오빠랑 결혼하게 된 거죠. 남편은 저랑 결혼한 후로 사고를 치지 않고 농사만 지으면서 살았어요. 성공하겠다고 튀었다가 호되게 당하고 돌아왔으니 그냥 농사꾼이 되기로 했나 봐요. 그리고 우리 결혼할 때부터 시댁 땅은 제가 상속받기로 약속을 해놨으니 더더욱 농사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남편의 많은 이면을 알게 됐는데요. 틈만 나면 절 답답해하고 잔소리, 구박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은 항상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이었어요. 임신을 하고 입덧으로 고생할 때도 남편이 유난 떤다며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출산할 때도 남편이 안 오려다가 시부모님이 오라고 야단을 피우니까 남편이 뒤늦게 왔었죠. 전 그동안 너무 아파서 남편이 안 왔는지 조차 모르고 얼굴에 있는 핏줄이 다 터지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시모가 이런 식으로 역정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늦게 왔으면 뒤늦게라도 옆에서 챙겨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애라도 좀 봐라. 아들 낳았잖니 아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무심하게 대하는 게 이게 말이 되니? 어머님이 이러시는데도 남편이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자기 자식인데도 먼 발치에서 보기만 하고 귀찮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러면서 남편이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기까지 했어요. 아, 나 없어도 알아서 잘 나을 걸 나를 왜 불렀어? 내가 할 일도 없는데 병원에 있으면 불편하단 말이야. 엄마가 챙겨주면 되지. 아, 왜 나한테 그래? 남편이 이러니까 시부모님께서 대놓고 막 뭐라 하셔서 그나마 괜찮았죠. 그런데도 남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가 산후조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이랬어요. 엄마, 애 생긴 뒤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애 좀 도와주라. 농사만으로도 생활비 벌기가 어려워서 그래. 내가 취직하기에도 애매한 나이잖아. 좀만 보내줘. 남편이 이렇게 돈 타령을 해대더니 우리한테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지 혼자 다 썼어요. 정작 제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죠. 아이, 그러니까 내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나한테 돈 맡겨놨어? 너네 엄마한테 달라고 하든가. 아, 나도 힘들어. 나도 우리 엄마한테 돈 다 쓰고 있는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살갑지 않고 불만이 많아서 애기 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남처럼 굴기만 한 줄 아세요? 술은 어찌나 좋아하는지 술만 먹으면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손찌검도 했어요. 제가 술 마시지 말라고 말리면 애가 있든 말든 손을 휘두르고 벌떡 일어나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당시엔 이혼하는 여자가 많이 없었고 이혼한다고 말만 해도 수군거리는 시대였잖아요. 게다가 남편이 무서워서 이혼 이야기도 못 꺼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대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을 때는 건들지 말라니까. 이 서방이 맨정신일 때는 멀쩡하잖니. 그냥 술 먹으면 집 나와서 밖에 잠깐 있다가 들어가. 나도 너네 아빠랑 살기 싫은데 너 때문에 꾹 참고 살았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이런 입장이신데 어떡하겠어요.
그 뒤로 전 남편이 술만 먹으면 아들이랑 같이 슬쩍 집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돌아다니거나 친정집에 가곤 했어요. 부모님 말대로 남편이 술 먹을 때만 그래서 살만 했거든요. 술 때문에 저 세상 갈 줄 알았던 양반이 그 시국에 그 감기에 걸려서 눈을 감게 된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허망하면서 허하고 잘 죽었다 하면서도 허무하고 슬픈 거예요. 그래도 가끔씩 아들한테 잘해줬던 남편이 생각나고 무심하게 사왔던 치킨이나 아들이랑 놀아줬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짓따낸 가장이라고 밖에서는 잘해줬어서 그랬나 봐요. 전 남편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은 아빠 없이 잘 클 수 있을까?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들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제가 아들을 애지중지 오냐 오냐 키운 것도 있지만 누가 남편 아들 아니랄까봐 남편 성격을 똑 빼닮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하고 고집이 세서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해야 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대인 것이 있으니 평소 저한테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저를 괴롭혔지만 아들에게만큼은 절대로 사업할 생각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곤 했는데요. 아들이 사업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아주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며 불같이 화를 냈었죠. 그런데 그랬던 아버지가 없어지니 아들이 저한테 사업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듣는 채도 안 하면서 아들한테 이랬었는데요. 너네 아빠가 생전에 한 말 그새 까먹었냐? 아빠가 괜히 사업하지 말라고 말린 게 아니야. 사업으로 성공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자취하며 다니고 있는 회사나 잘 다녀라. 그랬더니 아들이 하루는 우리 집에 말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웬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씩씩대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으니까 좋게 말할 때 내 땅 줘. 어차피 나한테 물려줄 거잖아. 아빠가 물려준 땅 달라니까 왜 맨날 안 된다고만 하는데. 아들이 이러면서 자기가 사업 계획을 다 짜놓고 시작하기만 하면 된대요. 이거면 대박 날 거라고 설레발을 치길래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물어봤는데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너무 지친 나머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고작 그렇게 준비해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실패할 게 뻔히 보이는데 멀쩡한 회사를 왜 그만두려고 해? 네가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알아본 것도 아닌데 무작정 이러면 안 돼. 제가 이러면서 회사에 사표 낼 생각은 1%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거예요. 내가 회사 일이 힘들어서 이러는 건데 왜 몰라주는 거야? 엄마는 회사 생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왜 아는 척하냐고. 그러면서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땅 서류를 찾겠다며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보고 다 헤집어 놓았어요. 그런 아들한테 그만하라고 말리다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요. 아들이 그러다 자기 풀에 지쳐서 그냥 가버린 적이 있었어요. 이런 아들을 누가 데려가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하더니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아들이랑 6개월 정도 만나더니 둘 다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어요. 직업이 엄청나게 훌륭하거나 집안이 좋은 여자는 아니었지만 평범한 애였죠. 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올 때 보니까 아들이 지 여자친구를 엄청 챙기는 거예요. 수저 챙겨주고 휴지 챙겨주고 꽁냥대는 게 보여서 결혼시켜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집안 여자든 간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준다는 것 자체가 대단해 보여서 바로 결혼을 허락했었죠. 그러면서 예비 며느리 손을 꼭 붙잡은 채로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아이고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고맙다. 결혼 비용은 걱정하지 말아라.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이 있어서 그 일부를 팔아서 보태줄게. 이러고 나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를 보냈었는데요. 다행히 아들도 예비 사돈 어른한테서 결혼 허락을 받고 와서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됐죠. 예비 사돈 쪽도 편부 가정이긴 했지만 우리 집안은 시골이고 게다가 남편도 없는 편모 가정이잖아요.
행여나 무시당하고 우리 아들이 없어 보일까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어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땅 이야기도 하고 우리 아들 잘난 부분만 이야기하고 그랬죠. 사돈, 결혼 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시댁 쪽에 물려받은 땅이 있어서 그 땅 팔면 돼요. 우리 아들이 학창 시절에 반장회 자주 하던 애고 무슨 일을 하든 총괄 책임을 하는 역할을 하던 애라 믿으셔도 돼요. 우리 아들이 좀 제멋대로긴 해도 저랑 다르게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라 친구도 많고 리더십도 있어서 반장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노력한 끝에 다행히 상견례 자리가 좋은 쪽으로 마무리돼서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요. 약속대로 아들한테 시댁에서 물려받은 땅 일부를 팔아서 결혼 비용을 보태줬죠. 아들이 결혼도 잘하고 신혼생활도 잘 보내길래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당연히 결혼 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문제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며느리랑 제가 너무 안 맞았거든요. 아들 신혼집은 제가 사는 곳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뿐인 아들, 그리고 하나뿐인 어머니 없이 자란 며느리를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시간이 나면 자주 방문해서 챙겨주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애들이다 보니 갈 때마다 집이 엉망이고 쓰레기도 항상 방치되어 있는 게 자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청소며 빨래며 여러 집안일을 제가 좀 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모르게 잔소리도 좀 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그게 좀 싫었나 봐요. 나중에는 그냥 반찬만 해줬는데 며느리가 그것도 불편해하는 거예요. 제가 반찬을 해줄 때마다 며느리가 정색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또 반찬 싸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잘 안 먹어요. 남편이나 저나 주로 밖에서 먹고 오는데. 며느리가 이러길래 전 부담이 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눈치 없이 손사래를 치면서 일해버렸죠. 내가 이렇게 해줘야 마음이 편해서 그래. 아이, 조금만 싸줄게. 맛만 봐라. 저번에 보니까 며느리 네가 이걸 잘 먹더라고. 진미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것만 좀 싸봤다.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대꾸해주면서 반찬을 싸줬었는데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싱싱한 야채가 들어와서 반찬을 잔뜩 만들어 놨는데 애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회사 가고 없을 시간에 집에 방문해서 넣어두고만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음식물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싱크대 쪽으로 가보니 진짜로 음식물 봉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 때는 알아서 잘한다, 신경 쓰지 마라, 불편하다고 해서 몇 번 안 왔더니 이게 뭐예요? 그때가 폭염이 온 여름이었거든요. 체감 온도가 40도까지 오를 정도로 더울 때라 음식물 봉투를 잠깐만 내놔도 냄새가 이리 퍼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버리려고 들었는데 뭔가 제가 해준 반찬 같은 거예요. 게다가 싱크대에는 제가 준 반찬통이 놓여 있었어요. 이거 제가 준 반찬을 버렸다는 거 아닌가요? 속상한 마음에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운을 띄우고 말았죠. 아가, 나 지금 반찬 나눠주고 싶어서 네 집에 와 있는데 괜히 할 말이 생기고 말았다. 저 집에 있을 테니 일 끝나고 얘기 좀 하자. 며느리가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지금은 바쁠 테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아들한테도 전화해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며느리가 매번 반찬을 버렸냐고 따져 물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해명을 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오늘 회식도 있어서 일 빨리 끝내야 하는데 왜 그래? 잔소리 하거들랑 전화 끊어버릴 거야. 아, 괜히 와이프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왕 온 김에 집안 청소나 좀 해주고 가. 아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한 다음에 전화를 끊어버렸죠. 일단 며느리가 올 때까지 집안 청소를 다 해주고 자정이 돼서야 야근하고 들어온 며느리를 마주했는데요. 며느리가 인사도 대충 한 다음에 뭐 때문에 그러신 거냐고 본론을 물어보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대답했었어요. 아유, 잠깐 반찬만 넣어두고 가려다가 내 반찬을 버린 걸 봤거든. 아니, 내 반찬이 그렇게 맛없었냐? 맛이 없으면 말을 해주지. 그러면 나도 연구를 해봤을 거 아니야. 저는 그래도 며느리가 죄송하다고 사과는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뻘쭘해하지도 않고 저한테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뭘 그리 샅샅이 살펴보고 청소까지 다 하셨어요. 어머님이 집안일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집 뒤지는 거 불편하니까 오지 마세요. 제가 반찬 왜 안 먹었냐고 성질을 낸 것도 아닌데 이리 말하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아들 녀석도 항상 제가 반찬 싸줄 때마다 반찬 말고 돈으로 주라는 놈이었거든요. 아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며느리도 나를 무시하는 건가 싶어서 화가 나더라고요.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나오니까 저도 마음이 상해서 이런 식으로 대꾸하고 말았어요. 좋게 대화로 풀고 끝내려고 했는데 말을 왜 그렇게 해? 네가 이 나이에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해놔서 냄새가 난 걸 어떡하라는 거냐? 우리 집안에 아버지가 한 명 없는 것처럼 너도 어머니가 없는 거니까 챙겨주려고 한 거다. 난 널 친딸처럼 생각한 건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정말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랑 제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서운한 티를 냈는데도 며느리가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반찬 안 싸주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왜 억지로 싸줘놓고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없이 자랐어도 이런 거 알아서 잘하는데 왜 맨날 와서 시비 거시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저를 우습게 보고 시집살이 시키고 싶어서 심심하면 시비 걸러 오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 때문에 남편이랑 많이 싸웠다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 다 어머님 때문인 줄 아세요. 며느리가 이러니 눈물이 핑 돌아서 눈앞이 뿌얘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로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이고 그래. 이제부터 절대로 반찬 같은 거 안 싸주마. 너도 나한테 반찬 달라고 하거나 네 필요할 때 나 찾지 말아라. 내가 다시는 너 안 도와줄 거니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도 말라고. 이렇게 내지른 다음에 며느리 집을 나와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 아들 부부가 한바탕 했는지 나중에 아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들 녀석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꼬라지를 내는 거 있죠. 엄마는 우리 집 왔으면 그냥 조용히 청소나 하고 갈 것이지. 왜 애를 긁어서 귀찮게 해. 지금 마누라 상태 안 좋아져서 엄마 때문에 나도 힘들어 죽겠어. 아들이 이러면서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식들 키워봤자 남는 거 하나 없다는 말이 와닿았죠. 그래서 아들한테도 다시는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을 거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랑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와서 이놈이 은근슬쩍 친한 척을 하며 화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나 싶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며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들놈이 이런 식으로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엄마, 안 사람이 이번에 임신을 했는데 유산이래. 근데 마누라가 유산 소식을 듣자마자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소리를 빽 질렀어. 아들이 뜬금없이 이러길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너무 황당하고 얼척이 없어서 핸드폰을 꽉 붙들고 이렇게 막 뭐라 했었는데요. 그때 며느리가 임신을 한 줄도 모르고 있었고, 그 당시에 나만 뭐라 한 게 아니라 서로 언성을 높였어. 솔직히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며느리 잘못 아니냐? 제가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아들네를 찾아가 보겠다고 했는데요. 그때 아들이 여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며느리한테 뭐라 이야기를 하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그냥 오지 마. 엄마가 오면 또 난리 날 것 같다고. 괜히 일 키우지 말고 당분간 거리를 두고 지내자고요. 와이프가 유산한 상태인데 이런 몸 상태로 엄마랑 싸우면 골치 아파. 이 말을 들은 순간 속에서 열불이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같은 여자 된 입장에서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가봐야 하나 뭐라도 해야 하나 하던 찰나 며칠 뒤에 아들 녀석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아보니 아들이 뻔뻔하게 이러더라고요. 와이프가 유산 후유증 운운하면서 짜증나게 들들 볶고 있어.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몸살도 계속 앓고 계속 죽겠다고 그래. 그래서 안 사람한테 며칠 시달리다가 출장 와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 걱정이 좀 되니까 엄마가 한번 가서 들여다봐 줘라.
아들이 이러자마자 그동안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부탁하는 거냐고 한마디 했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유산을 경험했었고 그 고통이 생각보다 엄청 났었거든요. 친정엄마가 곁에 있었을 때 의지가 정말 많이 됐었는데 며느리는 친정엄마도 없고 사돈도 멀리 살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유산 후유증으로 죽었던 여자들이 정말 많아서 걱정이 됐죠. 지금은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모로 우려가 돼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일단 며느리 집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며느리가 사색이 된 채 누워 있는 거예요. 정말 송장처럼 누워 있는 것이 며느리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너무 딱해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축 처져 있으니까 제가 며느리 옆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었어요. 안 그래도 마른 것이 유산을 해서 그런 거야. 다 잘 먹으면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많이. 일단 몸 회복 좀 하자. 제가 이러면서 며느리와의 앙금 같은 것은 뒤로 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는데요. 미역국처럼 유산 후에 먹으면 좋은 밥도 맛있게 해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손발도 주물러주며 친정 엄마처럼 며칠간 간호를 해줬어요. 그니까 며느리가 점점 회복이 됐고 얼굴에 살도 붙으면서 표정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안 좋았던 과거는 밀어놓고 잘 챙겨줘서 그런지 며느리가 마음의 문을 열었나 봐요. 며느리 수발 들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많이 가까워졌어요. 며느리 몸도 좋아졌으니 이만 시골로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울먹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서운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해요. 어머님은 그냥 자식들 챙겨준다는 마음으로 잔소리도 하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셨던 건데 제가 너무 날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이 저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가 이렇게 먼저 사과를 해서 저도 쌓인 앙금이 풀렸어요. 나중에는 무심한 아들놈보다 며느리랑 사이가 더 좋아졌었죠. 전 그 뒤로도 포천에서 계속 지내며 유유자적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하늘나라든 자식들 집이든 하나둘 떠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이 규모가 정말 작긴 한데 동네 사람들 수가 너무 줄어드니까 꼭 저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마을 이장이 이러더라고요. 여기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서 곧 있으면 이 마을도 없어질 것 같더라. 다른 데로 이사 갈 준비해. 아님 자네 아들인 형준이한테 미리 말이라도 해보던가. 마을 이장이 이러면서 간략하게 마을 상황을 설명해주고 가버렸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던 와중에 며느리가 받을 일손 때문에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며느리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일을 하다 보니 마을 사정 이야기도 하게 됐죠. 저는 별 생각 없이 말했던 건데 그 다음 주말에 고향에는 통오지를 않았던 아들까지 같이 온 거예요. 제가 웬일로 여기까지 찾아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들 녀석이 이랬어요. 저 엄마, 안 사람한테 엄마 사정 전부 다 들었어. 엄마만 괜찮으면 다 같이 사는 게 어때? 와이프가 먼저 엄마 모시고 살자고 제안했거든. 난 엄마 모시고 살고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떠나 해서. 솔직히 싫지는 않아서 그러자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 다 같이 살기 좀 좁아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집 팔고 모아둔 돈 좀 보태고 엄마도 이 집이랑 밥 팔고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참에 시골에 남아있는 것들을 정리하자. 그래, 저도 이 동네를 떠날 때가 됐다 싶어 아들의 제안을 수락했었죠. 그 뒤로 이장님과 다른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시골에 남아있던 밭과 집을 처분하기 시작했어요. 시골 집이라 잘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팔리더라고요. 그 다음 땅 판 돈으로 며느리랑 같이 집을 보러 갔어요. 아들 녀석은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빠지고 우리끼리 계약하기로 한 거죠. 그때 며느리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자기네 사정을 말했었거든요. 어머님, 제 명의로 집을 사면 안 될까요? 대신 어머님보다 돈을 더 많이 보탤게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살던 곳이 정리가 안 돼서 돈은 나중에 드릴 수 있어요. 며느리가 이러길래 좀 고민을 해보다가 우선 제 돈으로 집을 샀고, 물론 혹시 모를 사태를 위해 안전장치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을 산 사람이 바로 입주하지는 않아서 원래 제 집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다음날 일정을 이야기하기 위해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깐족거리는 거예요. 어머님, 내일 요양원 가실 테니까 짐 잘 싸두세요. 어머님께서 사주신 집에서 잘 살게요. 남편이 옆에서 그러는데 어머님 치매 노인이라고 우기고 억지로 요양원에 넣으면 된대요. 며느리가 이러니까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깔깔거리며 웃는 목소리까지 들렸어요. 그 뒤에 제가 뭘 말할 새도 없이 전화가 뚝 끊기더라고요. 저는 애들 집 사주느라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고, 시골 밤에 열려있는 곳도 없고 숙소 같은 곳도 없어서 어디로 갈 수 없었거든요. 여러모로 당황스러웠기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한숨도 못 잤는데 해가 떴길래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초인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문을 열어줬더니 뭐가 잘났다고 아들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억지로 저를 차에 태워서 요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당연히 아들한테 반항하며 이렇게 악을 질렀었는데요. 아이고, 네가 감히 멀쩡한 애미를 환자 취급해? 너 요양원에 데려가기만 해봐라. 너 나중에 아주 후회를 한다. 내가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제가 이러면서 버둥댔는데 힘이 약한 제가 아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결국 요양원까지 끌려가고 말았는데 아들이 요양원 직원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시끄러워서 죄송해요. 엄마가 치매 노인이라서 좀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엄마가 하는 말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주의 깊게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아들이 이러니까 요양원 직원들이 익숙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버둥치며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알아. 세상에 이렇게 멀쩡한 치매 노인이 어디 있다고 그래. 저 치매 안 걸렸어요. 이놈이 재산 때문에 저를 여기에 강제로 넣으려고 이러는 거니까 이놈 말 믿지 말라고요. 바로 그때 며느리가 뒤늦게 헐레벌떡 들어오니까 아들 표정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요양원 직원들 앞에서는 사근사근 웃어 보이더니 며느리한테는 인상을 팍 쓴 채로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 있다가 이제 왔어. 나 혼자 엄마 끌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뭐야?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뭔데? 당신 무슨 사고 쳤어? 아들 말대로 며느리 뒤로 경찰들도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경찰이 저를 붙잡고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 바로 체포해버렸죠. 그대로 아들이 끌려갔는데 며느리랑 제가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엄마, 여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경찰들이 나한테 왜 수갑을 채운 건데? 당신이 설마 나 신고했어? 도대체 무슨 죄로?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들이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다른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아들이 거의 패닉이 된 표정이었죠. 우리는 뒤에서 아들이 억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따라갔고 아들 조서를 쓰기 위해 경찰 앞에 앉혀졌어요. 그제야 며느리가 바로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런 식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저희가 증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지만 계속 저한테 손을 휘둘렀고 어머님을 억지로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했어요. 어머님, 이제 남편이 지은 죄를 이야기하시죠. 며느리가 이러면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니까 아들 녀석이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란 듯이 대꾸하고 말았어요. 그래, 이제 작전대로 해야겠다. 친아들도 아닌 놈 데려다가 애지중지 키워놨더만 감히 네가 나를 치매노인 취급하면서 요양원에 집어넣으려고 해? 저랑 며느리가 이러니까 아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다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사실 우리 아들은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통장을 들고 날라서 8년 만에 시골로 돌아왔을 때 웬 갓난쟁이 아이 하나를 안고 왔었거든요. 서울로 가서 진지하게 만나던 여자가 있었는데 혼전 임신으로 애부터 낳아서 키우고 있다가 여자가 생활고 때문에 애만 두고 도망갔대요. 남편이 가뜩이나 사업도 망했는데 아이까지 혼자 책임져야 하니 막막해서 무작정 애만 안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였죠. 우리 시댁 사람들은 시댁 땅을 전부 다 저한테 줄 테니 본인 아들과 저를 혼인시키자고 먼저 우리 부모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제 부모님도 제가 여러모로 애물단지에다 걱정거리였으니 그렇게라도 얼른 시집을 보냈던 건데요. 제가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격이기도 했지만 시댁에서 받은 재산이 좀 컸고 도움이 많이 돼서 그동안 남편이랑 아들이 구박했어도 참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도 저처럼 아들한테 구박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엔 괜찮은데 술만 먹었다 하면 뭐년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이런 모욕을 줬대요. 여자가 애도 못 낳냐? 네가 낳은 것은 필요 없어. 네 같은 건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우니까 낳지도 말아라. 아유, 어쩌다 이런 거 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이 이러면서 며느리한테 삿대질하더니 며느리가 자지도 못하게 계속 시끄럽게 했대요. 그래놓고 다음 날 아들이 술에 깼길래 며느리가 어제 왜 그랬냐 따지고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들이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술김에 한 말은 왜 진지하게 듣는데? 당신은 술 취해서 한 말 전부 다 진심으로 듣는 거야? 아들이 매번 이러니까 며느리가 제발 술이라도 먹지 말라고 했대요. 그런데 아들이 술 먹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서 며느리가 유산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며느리가 유산 후 몸 상태가 나빠져서 제가 간호해줬을 때 대화를 많이 나눴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시집살이 당하고 남편한테 구박당해서 유산한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시이모랑 제가 전화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대요. 며느리가 유산 후유증으로 골골댈 때 잠깐 제가 나가서 전화를 조용히 받았거든요. 그때 동생이랑 대화를 하다 아들 녀석 때문에 목소리가 커졌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며느리를 간병하느라 동생 환갑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었는데요. 유산한 며느리 간병하다가 그런 경사스러운 곳에 가면 괜히 그렇잖아요. 대신 아들만 보냈었는데 아들이 거기서 사고를 친 거예요. 동생이 전화로 제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유, 언니, 내가 형준이 그 자식한테 아직도 네 엄마 속썩이냐? 어? 너는 진짜 네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 뭐 그런 소리를 했거든. 오랜만에 만나서 아쉬운 소리 좀 했더니 형준이 그놈이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나한테 막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드러누워서 진상짓을 하더라고. 동생이 저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한 건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니 너무 미안한 마음에 제가 아들 녀석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이랬었어요. 어머, 얘 미안하다. 아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야. 남의 자식인데 내 아들처럼 귀하게 키운 게 문제였나 봐. 나도 솔직히 너무 지쳐서 의붓 아들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순간 욱하는 마음에 큰 소리로 말해버린 건데 뒤늦게 며느리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며느리가 들었나 싶어서 슬쩍 눈치를 봤는데 자고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자는 척하고 있었고 그 말을 들었는지 나중에 저한테 이랬던 거죠. 저 어머님, 전화를 엿들으려던 건 아니고 남편이 어머님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맞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울면서 모든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한 거 말고도 아들이 술만 먹으면 며느리한테 이런 막말을 내뱉었대요. 니는 임신도 못하냐? 다른 계집녀는 잘만 하는 출산, 너만 못하는 걸 보니까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보네. 하등 쓸모없는 년. 이런 소리도 한두 번 들어야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들 녀석이 맨날 그러니 정신이 망가졌고 결국 유산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든 이혼은 피하고 싶어서 본인이 유산한 것, 제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모두 제 탓을 하며 버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니 제가 자신보다 더한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랑 이혼할 마음으로 저한테 고백하는 거래요. 전 그 말을 듣고 아들한테 그나마 남아있던 잔정이 다 떨어졌죠. 그런 상태에서 며느리가 저한테 너무나도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은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도 남편한테서 벗어나고 재산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아들한테 복수하고 벗어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눈 후에 며느리랑 손을 잡게 된 건데요.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남편한테 어머님이 사는 고향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으니 어머님을 모시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며느리한테 처음에는 모시고 살자는 말만 하고 같이 저를 보러 가자고 했대요. 며느리가 남편 놈이 웬일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일단 제가 사는 곳으로 내려와 본 거예요. 아들이 며느리랑 이야기했던 대로 엄마 사정 아내한테 전해 들었다. 엄마 모시고 살고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떠냐고 한 거죠. 제가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며느리랑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날 아들이 며느리한테 제 재산을 빼먹자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래도 되냐 한마디 했는데 아들이 지 멋대로 일을 이렇게 진행하자 저렇게 진행하자 술술 부르니까 큰일이 날 것 같았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들 몰래 저한테 전화해서 아들 속내를 이야기해주고 작전을 펼친 건데요. 그 결과 제가 일부러 아들한테 끌려가서 요양원까지 간 다음에 발버둥을 친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경찰을 부르게 된 거고 아들이 경찰서까지 끌려와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이런 이유로 아들한테 이런 일침을 날릴 수 있었던 건데요. 내가 너를 파양해서 호적에서 아주 파버릴 거고 며느리랑도 이혼시킬 거다. 그리고 아무리 아들이라도 봐줄 생각 없다. 소송까지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이러니까 아들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다 1분 정도 뒤에 아들놈이 눈동자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현실 부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지? 내가 엄마 친아들이 아니라고? 게다가 둘이서 짜고 나를 이렇게 체포한 거야. 당신이 좀 말해봐. 나 이혼 소송할 거야. 엄마, 나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는 말 사실이야? 진심이냐고. 아들이 이러면서 상황 파악을 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저랑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사정하길래 얼마나 실소를 지었는지 몰라요. 엄마랑 이모한테 그런 건 미안해. 지금 정말 뉘우치고 있어. 그리고 여보, 내가 막말하고 쌍욕하는 바람에 유산하게 한 거 정말 미안해. 술 끊으라고 했는데 끝까지 술 마시고 술 주정한 거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아들이 저랑 며느리한테 번갈아 가며 사정했지만 원래 착한 사람이 빡 돌면 무서운 법이잖아요. 아들놈 보고 며느리가 눈깔이 획 돌아가더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고작 그런 사과를 용서를 받으려는 거야? 나 죽어도 당신 사과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꺼져. 안 그럼 나도 이판사판이야. 며느리가 이러면서 의자까지 번쩍 들어 올리니까 아들놈이 깨갱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 녀석이 도망가고 저희도 경찰서를 빠져나왔었죠. 그리고 며느리랑 같이 새 집에서 지내면서 변호사를 만났었어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들 파양 신청을 하고 며느리는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요. 제 돈으로 우선 집을 사는 대신 안전장치를 해놨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효도 계약서를 썼었거든요. 며느리랑 아들이 저를 부양하기로 했으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효도 같은 걸 하지 않을 경우 파기할 거라는 사항을 적은 거예요. 게다가 며느리랑 아들이 이혼하게 됐고 아들도 파양해서 호적에서 파버렸으니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 거죠. 그런데 아들이 효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민사소송을 걸어버렸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아들한테서 구박받을 때마다 홈캠 녹화해두고 녹음해뒀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아들이 저를 억지로 끌고 가려던 게 CCTV로 녹화되고 있었고 목격자도 있었어요. 여기에 며느리의 증언까지 있었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했는데요. 며느리가 아들이 먼저 파렴치한 제안을 했다고 증언했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들놈이 어떻게든 저를 구워 삶아서 제 돈으로 며느리 명의로 집을 사게 한 다음에 요양원에 넣어버리자는 작전을 제안했으니까 이 증언이 재판에 큰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저는 남편 없이 아들을 혼자서 키운 점과 아들이 결혼할 때 재산 일부를 준 것 자체만 봐도 완전 남인 자식한테 헌신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거예요. 그 결과 아들한테건 모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혼해서 남남이 됐는데요. 아들놈이 전 며느리랑 재산 분할한 다음에 위자료도 내야 했어요. 여기서 아들 녀석이 손해배상금까지 나에게 됐으니 빈털터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다 저도 아들한테서 벗어나서 시골집을 되찾게 됐는데요.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전 며느리 이름으로 증여했던 재산이 저한테 다 돌아왔죠. 제 집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마을 이장님이 나중에 촌집대여 사업이라도 한다며 사줬었는데 제 사정을 알고는 같은 매매가로 다시 돌려주셨어요. 이장님이 다만 이제 밭도 없는데 어떻게 살 작정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장님 말씀대로 소송에 들어간 돈이 좀 어마어마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들한테서 손해배상금을 받게 돼서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죠. 아들이 손해배상금을 분할 지급하게 되었는데 제때에 돈을 안 보내주면 얄짤없이 조치를 취할 거거든요. 그 후로 아들이 돈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빌빌대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랑 와이프한테 소송당해서 큰돈을 연이어서 잃게 되는 바람에 돈이 없어. 돈 문제 때문에 배달 일도 하고 투잡을 뛰다 보니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해서 나 잘렸거든. 그 뒤에 취직해보려고 했는데 오라는 곳이 없으니까 계속 카드만 쓰게 돼서 빚만 늘고 있어. 얼마 전에 카드까지 못 쓰게 됐는데 카드빚 갚게 돈 좀 꿔주면 안 될까? 아들놈이 이러면서 배고픈데 라면만 먹고 있고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것도 사치가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들놈을 비웃어주면서 이렇게 비아냥대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너한테 구라치고 재산 뺏으라고 했니?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잘 켜준 엄마한테 막말이나 하고 임신한 아내한테는 쌍욕하는 남한테 줄 돈 없으니까 너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 녀석이 뭐라 말하려고 했지만 제가 전부 다 무시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죠. 그 뒤에 저는 전 며느리랑 그냥 아는 지인 같이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라 생각 안 하고 편하게 만나니 그냥 친구 같고 친딸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라 안 부르고 며느리 이름 부르면서 연락하고 어쩌다 만나고 있는 거죠. 정신없이 아들만 키우느라 친구들하고도 연락이 다 끊겼었는데 전 며느리가 친구처럼 대해주니까 좋았거든요. 이렇게 저는 아들한테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전 며느리는 위자료로 잘 살고 있다가 사연글을 써보게 된 거예요. 공감할 줄 아는 친구는 형제만큼 소중하다고 하잖아요. 아들한테 배신당해 가슴 아팠지만 자매 같은 전 며느리를 만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상처받았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보며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보잘것없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찾아올 날이 온다면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